안녕하세요. 강기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배려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배려하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여기 칠판 보시겠습니다. 여기 배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배려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보다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배려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보다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사람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배려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피해를 입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지만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배려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배려하는 사람이 그 큰 피해를 입는 이유는 그 배려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배려하는 사람이 그 손해를 보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지요. 가령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그 보살이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6가지 이제 실천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 보시를 남에게 베푸는 거지요. 배려하는 사람은 이 보시바라밀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이 배려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그 배려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려하는 사람이 왜 오히려 힘든가? 그 이유,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한 그 조언이 주역에 있습니다. 주역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역에 있는 그 조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의 조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64가지 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궤가 태궤입니다. 태궤. 제가 태궤를 한번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태궤입니다. 태궤. 이게 긴 것이 양효. 중간이 비어있는 것이 음효입니다. 그래서 태궤는 양양양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태궤입니다. 태궤. 그리고 이 태궤 다음에 오는 12번째 궤가 있는데 정반대의 뜻을 갖는데 비궤입니다. 비궤. 비궤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비궤인데요. 양양양. 이 두 궤의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태궤를 위아래를 뒤집어 놓으면 비궤가 됩니다. 이걸 위아래를 뒤집었을 때 결국 순서가 정반대라는 얘기인데요. 순서가 정반대가 되면 정반대의 궤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재밌죠. 태궤는 태평하다. 태평하다 할 때 태입니다. 태평하다. 그래서 태궤는 태평한 상태인데 어째서 태평하냐 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일처리가 매끄럽게 잘 되기 때문에 태평한 상태, 그 상태가 태입니다. 태평한 공동체,
그 상태가 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와 반대가 되는 B는 뭐냐? 이 B는 부정하다 할 때 부자로 원래 더 많이 쓰이는데요. 이 부자의 두 번째 뜻으로 막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히다는 뜻일 때는 발음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힐 B로 쓰였는데요. 어떤 막히다냐 하면 말문이 막힌다고 할 때 막히다입니다. 또는 기가 막힌다라고 할 때 막히다입니다. 뭐냐 하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어서 그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꼴을 보게 된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B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B자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니다 불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뭐냐 하면 입구자, 사람이 말이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말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 막히다, B.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우리 주변의 어떤 공동체가 그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아니면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 기가 막혀서 내 할 말이 없다. 말문이 막힌다. 그런 공동체 있지요. 그런 경우가 바로 B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는데 공동체의 정의는 뭐냐 하면 사회의 정의가 뭐냐? 사회학 할 때 사회의 정의가 뭐냐? 세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사회입니다. 두 사람만 모인 것은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세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요 공동체입니다. 가령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다. 그 친한 친구 세 사람이 모였으면 그건 친구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그 잠을 자는 시간 또는 명상하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뭐 혼자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부터 오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시간조차도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잠자는 시간,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빼고는 대부분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공동체라는 것이. 그리고 주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말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그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역이 태와 B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역이 보기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속하게 되는 이 세상의 여러 공동체들은 많지요. 공동체, 저희가 나가서 일하는 회사, 아니면 뭐 종교단체, 친목 모임, 사회단체 등등 이 공동체가 많은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속하게 되는 이 세상의 공동체, 그 많은 공동체의 절반은 태의 공동체고 절반은 B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태가 어떤 뜻인지 설명드렸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어서 일처리가 아주 원활하게 돼서 태평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의 반이고, 그와 반대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열심히 의논을 하다 보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있죠. 이런 공동체가 나머지 반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 이런 공동체가 세상의 반이면 참 이 세상이 좀 암울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역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이 이 태의 공동체와 B의 공동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캡션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역은 태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의 경우에는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며 형통하리라. 한문으로는 소왕대래라고 말합니다. 소왕대래. 작게 가고 크게 온다. 뭐냐면 사람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면, 뭔가를 내주면 그 내준 것보다도 돌아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왕대래입니다. 작은 것을 내주는데 보다 더 큰 것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내주면 더 큰 것이 돼서 돌아오고 또 뭔가를 내주면 더 큰 것이 돼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하며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길하다는 것은 흉하다의 반대입니다. 길하다.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막힘없이 술술술 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작은 것을 내줘도 보다 더 큰 것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길하며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캡션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하냐 하면 첫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둘째, 불리한 것은 군자가 정해서 크게 가고 작게 오는 것이다. 크게 가고 작게 온다. 대왕소래, 아까와 반대입니다. 대왕소래, 큰 것이 가는데도 작은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정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자는 삶의 주인공, 삶의 주인이 군자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군자입니다. 군자. 그리고 주역의 주인공이 바로 군자입니다. 주역에는 항상 군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주역은 군자를 위한 조언, 삶의 주인을 위한 조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비의 공동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 앞뒤가 꽉 막힌, 기가 막히는 그런 공동체에 속했을 때 군자가 정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지곳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지곳대로. 비에 속해 있는 군자가 너무 고지곳대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상시 하던 대로 항상 뭔가를 내주면 그게 큰 것을 내주는데도 그거보다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뭔가를 내주면 내준 것보다 작은 것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내주면 그거보다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항상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점점 좀 피폐해지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강의의 주제 배려하는 사람이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군자가 정하다 하는 것 고지곳대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려하는 사람은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고지곳대로 할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바로 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배려하는 그런 그 기질이나 그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비의 공동체에 속해서도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내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크게 가고 작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주는 것은 항상 많은데 내주는 것은 항상 큰 것을 내주는데 보다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리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역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려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태의 공동체인가 비의 공동체인가를 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비의 공동체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더 이상 내주는 행동,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에 대한 조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째 줄이 뭔가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비의 공동체에서 필요하다면 남들과 말을 섞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하는 사람은 여기 이 비의 괴사에서 말하는 정한 사람입니다. 정한 사람. 고지곳대로 하는 사람.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곳대로 자꾸 큰 것을 내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내주는데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오고, 큰 것을 내주는데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오고. 그러므로 배려하는 사람이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배려하는 사람은 이 태의 공동체와 비의 공동체를 구분하고 태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어떤가? 현실을 보면 이 태와 비를 구분하는 문제를 그냥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태와 비를 구분하는 문제가 그리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왜 그럴까? 따지고 보면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는데 어째서 현실의 삶에서 이 둘을 구분하고 그 구분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령 예를 들어 이 인생을 이 배젓기 경주를 한다. 배젓기 경주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게 100% 적절한 비유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젓기 경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배젓기 경주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를 남들보다 빨리 젓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 자기가 무거운 배를 선택하면, 혼자 젓기에 너무 무거운 배를 선택하면 아무리 열심히 져도 배가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는 배를 선택했다. 제가 아무리 빨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물을 퍼내기 바빠서 이 배젓기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이처럼 배젓기 경주에서 이기는 비결은 열심히 노력해서 노를 빨리 젓는 것보다도 어떤 배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태의 공동체를 선택해서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태라는 배를 내가 선택했느냐, 비라는 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현실을 보면 배를 대충 선택하고 빨리 젓기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당장 배가 빨리 출발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놓이는 듯합니다. 빨리 배를 저어야 된다는 좀 이 급한 마음에 배를 대충 선택하고 열심히 젓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젓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배를 대충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째서 이 선택이 잘 안 되느냐. 두 번째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희망 과잉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항상 절망보다는 희망 쪽으로 치우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힘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결국은 그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희망과잉의 그 긍정적인 작용이죠. 하지만 이 희망과잉의 상태가 부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비의 공동체인데도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현실에 자신의 그 희망적인 관측,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희망적인 관측을 섞어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의 공동체라는 것을 얼핏 느끼더라도 바뀔 것이다. 사람들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견디는 거죠. 비의 공동체에서. 그런데 이렇게 견디는 것이 이 문제를 초래합니다.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선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지닌 사람은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닌 사람은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그 함께하는 자를 삼가야 한다. 명심보감에 실린 말씀입니다. 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바로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선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사람, 처음에는 그 악취를 맡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에 악취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 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안주해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역이 얘기했지요. 비의 공동체에서는 대왕소래다. 큰 것이 가는데 항상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온다. 큰 것을 내주는데 작은 것만 돌아오고 더 많은 것을 내주는데 역시 작은 것만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의 공동체에 속한 배려하는 사람은 삶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동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 악취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왜 항상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뭔가 제가 열심히 뭔가를 배려하고 남을 배려해서 뭔가 해주고 뭔가를 내주는데 항상 보다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원래 삶이란 그냥 이런 것인가 보다. 그냥 원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피폐해지고 그냥 늘상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보다. 이렇게 체념하고 낙담한 상태. 그리고 그것이 정상인가 보다 하고 그냥 견디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세상은 이런 것인가 보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배려하는 사람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자님 말씀 중에서 선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예. 같이 오래되면 역시 좋은 향기가 나는데, 지초와 난초의 좋은 향기가 나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역시 그 좋은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향기를 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역은 말합니다. 태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소왕대례다. 작은 것이 가는데 항상 큰 것이 돼서 돌아온다. 배려하는 사람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남을 배려해서 뭔가 작은 것을 내주면 항상 보다 큰 것이 돼서 돌아옵니다. 작은 것을 내주는데 큰 것이 돼서 돌아오고, 작은 것을 내주는데 큰 것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길하면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했죠. 예. 배려하는 사람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역시 사람은 오래되면 동화되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 태의 공동체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몸에 그 좋은 향기가 배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도 좋은 향기가 나고, 소왕대례죠. 작은 것을 내주는데 항상 큰 것이 돼서 돌아오고, 작은 것을 내주는데 큰 것이 돼서 돌아와서, 그 배려하는 사람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나날이 삶이 보다 풍족해지고 보다 향상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죠. 동화돼서 익숙해져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삶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항상 향상되고 점점점 풍족해지고 이런 것이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의 공동체와 비의 공동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절반은 태의 공동체요, 절반은 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해서 인식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주역이 이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머무르며 애쓸 곳이 아닌데 그리하면 이름이 필시 욕됨이 있고,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하면 몸이 필시 위태롭게 된다. 제가 앞서 배려하는 사람에게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타격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역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무르며 애쓸 곳이 아닌데,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며 애를 쓰면 이름이 필시 욕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하면, 비의 공동체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거기를 그냥 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되는 이 공동체를 내가 의지해야 될 공동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의지하고자 하면 몸이 필시 위태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준엄한 경고지요. 근데 결국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주변을 탓하기 때문에 이런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금방 빠져나갑니다. 주변 사람들 탓하면서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배려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비의 공동체인데도 사람들을 좋게 보고 항상 원래 하던 대로 배려하려고 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가령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저한테 자기 배려하는 사람에게 뭔가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자꾸 주변 사람에 맞추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머무르며 애쓸 곳이 아닌데 거기 머물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역이 그러면 안 된다고 준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앞서 주역이 이 비의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말을 섞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말을 섞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의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이 공동체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애쓸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현실 삶을 보면 이 비의 공동체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입니다. 예. 비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써버리면 태의 공동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태의 공동체가 바로 인생에서 아주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삶의 보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인데 비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느라고 여기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한참이 시간이 흐른 뒤에 나중에 되돌아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 내가 시간을 헛되이 썼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드린 것이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려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비의 공동체가 아니라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현실을 보면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태의 공동체, 비의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태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급한 마음, 급하게 빨리 선택해버리고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급하게 선택한다는 그 급한 마음과 무신경입니다. 무신경. 사람이 기본적으로 희망과잉이기 때문에 비의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야,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시 내가 잘못 보는 거 아닐까? 여기는 문제가 없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 이렇게 자꾸 자기 탓으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절반이 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태의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태의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충분히 신경만 쓴다면 그러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싶다 누구나 생각하지요.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불운한 일이 자꾸 생길 것이고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운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운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운이 좋아지는 비결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을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운이 좋아지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는 원래 그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단지 운이 좋아지는 비결만은 아니라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이라고 정했는데 이 내용은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어느 분이 세심한 사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세심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겠지만 그만큼 삶을 진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심한 사람은 삶을 진하게 사는 것이다. 이 내용에는 동의가 되지만 세심한 사람이 운이 강하다. 이 내용에는 좀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그런 내용을 그런 의문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그 댓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세심한 사람,
세심하다는 것은 남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심한 사람은 대략 배려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 대략 동의어겠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배려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힘들다. 이 삶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경우에?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경우에. 비의 공동체에 속해서 자꾸 남을 배려해 주다 보면 더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오고, 많이 내주면 더 작은 것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삶이 자꾸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배려하는 사람이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는 삶이 힘들다, 운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려하는 사람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는 남을 위해 자꾸 뭔가를 내주면 더 좋은 것이 돼서 더 큰 것이 돼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운이 좋아지고 운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세심한 사람에게 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면 역시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약 자기가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잘못된 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는 절반은 태의 공동체죠. 이 자기의 소속을 옮기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긴 여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 출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인생길은 즐거운 여행이라야 합니다. 악취가 나는 그 공동체를 인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의 공동체에서 태의 공동체로 옮기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가 비가 아니라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태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그 좋은 향기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좋은 향기를 맡지 못하게 되지요. 그냥 당연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태의 공동체를 이루어준 사람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들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제 책 홍보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낸 신간인데요. 막힘없는 삶을 위한 주역 공부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책에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변에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가 가령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그걸 멀리서 카메라로 찍어서 뭐 유튜브에 올려본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카메라를 두고 찍기는 또 지금 오래된 일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일이라서 아직 좀 어색하고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가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도 힘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번 동영상이 올라올 때 훨씬 빨리 아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